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 뒤풀이쇼 왕차지걸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정치판 뒷이야기를 풀어주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정말 주옥 같은 분들이고요. 얼마나 또 입담가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김종대 우리 연세대 연구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통일연구원 개광교수. 개원 교수. 내년에 때려치려고 그랬는데. 아 그래? 야, 근데 내년에도 출마하시려고? 아니 뭐 이제 좀 제가 요즘 캐릭터를 바꿨어요. 진보의 달마대사. 달마대사. 김종대입니다. 달마대사 왜? 소림사에서 9년을 면벽 수행을 했잖아요. 네네네. 달마가. 네네네. 그 황제들이 가서 왜 아련하고 그랬잖아 왜. 네. 절까지 쫓아가서. 네. 끌어들이는 사람. 뻥 뚫어들이는 사람. 그래서 그래요? 이제 진보의 달마대사. 요걸 당분간 제 캐릭터로 하겠다. 알겠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뻥 뚫어드리는 뚫어뻥. 자 우리 김종태 선생님 나오셨고요. 그리고 자 우리 이번에 서울 관악을에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민주당 간판으로 임세은 전 청와대 대변인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 창립자, 이름 설립자이자 그다음에 관악의 종달새 이른바 관종 임세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얘기도 해야지. 저 얘기도 저 김대중 대통령이 굉장히 또 아꼈던 네, 중학생 때 김대중 대통령과 펜팔 소녀였던 임세은입니다. 네, 그 불러가지고 김 대통령이 저 격려도 하고 그러셨어. 네. 그리고 관악이 어째 좀 험진지는 몰라도 좀 다크서클이 보이세요. 좀 이게 술 먹어서 생긴 거예요. 아니면 아니야, 열심히 해서 생긴 거예요. 이전에 힘듭니다. 그 관악을의 기득권 세력이 그렇게 임세은을 못 살게 굴어요. 굉장히 강력한 경쟁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할 수 없어. 돌파해야 돼. 뭐 알아서 누가 빨간 카페트 깔아주나? 저는 한 번도 빨간 카페트를 밟아본 적이 없습니다. 늘 아스팔트, 흙길, 아니면 뭐 김건희 여사 하는 그 흙길을 막 산 올라가는 거. 그것 때문에 뭐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그래. 부러지지 않습니다. 관악을에 관악산이 있습니까? 관악산이 서울대 옆에 바로 있죠. 그 관악을이에요? 걸쳐져 있어요. 넓으니까. 거의 안양까지 쭉 넓으니까. 가거든요. 그쪽이. 과천, 안양 다. 네, 다 갑니다. 네. 사당역 관악산을- 쪽으로도 걸쳐 있고. 그렇습니다. 관악산 흙을 다 퍼먹을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관악산 등반하는 기분으로 이제 임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서울 은평 쪽으로 지역 기반을 닦고 있는 우리 김종욱 정치학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종욱입니다. 예, 은평. 예, 북한산의 전기를. 거기도 북한 관악산, 거기도 관악산 산이 얘기하니까 있습니까? 거기 산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뭐 진관사라는 절도 있고요. 예. 진관사 절 가면 맛있는 또 절밥. 그러면은 한 사람은 관악산 백운대로 가고 한 사람은 관악산 연주대로 가고 한 사람은 북한산 백운대로 가서 서로 마주보고 소리를 질러. 그렇지. 들릴까요? 휴대전화로 이제 통화를 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왜 그러세요? 저 위에 올라왔는데. 그거 잘 됩니까 거기? 네. 아니 우리 김종욱 그 박사님은 그러면 그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누굽니까? 강병원 의원입니다. 스피톨강. 스피톨강. 스피털강이요. 우리 항상 이렇게 그래? 그 호칭을 합니다. 영어를 박대출은 론박 이렇게 론박. 예, 이런 식으로. 예. 하여튼 뭐 거기가 바뀌어야죠. 예, 뭐 많은 분들이 정말 그 무슨 정치를 이렇게 하시나 하는 그런 지적을 또 많이 하시고 정태호 의원이 지금 관악을 국회의원입니다. 버거운 상대입니까? 아니 뭐 모두가 버거운 상대죠. 어떻게 상대가 쉬운 상대, 어려운 상대 없다 저는 보고요. 그냥 누가 열심히 하냐, 누가 우리 주민의 마음을 얻느냐, 누가 당원의 마음을 얻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어렵죠. 그러니까 또 신인은 더 어려운 게요. 현역은 이른바 10억짜리 기획사를 이미 깔고 갑니다. 어떻게? 그 보십시오. 그 연봉, 그 보좌진 한 10명, 9명 되고요. 그러네. 네, 그다음에 이제 후원금도 몇 배나 더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뭐 당직이나 뭔가 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훨씬 많기 그 때문에 본인이 국회의원이라고 막 유권자들 마음대로 접촉해서 의정 보고 왜요? 예, 뭐 그런 홍보도 자유롭고 근데 신인은 너무나도 한계가 있는 걸 이번에 절감했고요. 근데 저는 확실히 느낀 게 있습니다. 결국은 발로 뛰고 부지런하고
주민과 공감하고 같이 함께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10억의 기획사를 넘어서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민주연구원 원장 아니에요. 네. 그래서 당연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민주당 총선 기획단에 정태호 의원이 들어갔어. 예. 그거 저 위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너무 환영하고 너무 기쁘고 축하드리고 싶은 게요. 오히려 더 공정하게 이번 총선을 치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총선 기획단에 들어갔는데 막 불공정 이렇게 그 공천을 받는다든지 뭐 경선 때 갑자기 난데없이 저 단수 공천을 받는다든지 아유. 그런 일은 없겠어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네. 더 공정한 경선을 치를 수 있게 더 배려를 해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저 김종대 의원님은 어떻게 내년 총선에 출마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아니 제가 일체 다 부인을 하고 있죠. 근데 좀 압력은 받고 있어요, 사실은. 여기저기서 압력은 받고 있는데 한 23대 국회쯤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13대. 요번이 저 22대인데 아니 22대. 그러면 8년 후 이제 왜 이래 벌어먹고 살기 힘들어. 여기서 진을 다 빼놓으니까 섣불리 엄두가 잘 안 나요. 야, 근데 말이죠. 제가 나름대로 이 바닥에서 그 이빨로 통하는 사람인데 정말 너무나 놀라운 현상이 있습니다. 네. 어느 누구도 김용민이는 출마할 생각이 없느냐 물어보는 사람도 없어. 물어보는 사람. 야, 물어보는 사람조차 없어서 야, 이것도 참 신기한 현상이다. 아니 저희 진영에 김용민 두 분 계시잖아요. 의원 김용민. 거기는 이름이 똑같은 사람 중에 네. 한 사람만 나갈 수 있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바닥에 그래서 약간 그럼 요번에 쿼터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번에 어디로 나오십니까? 목사님, 이름 어디로 쿼터제. 나오십니까? 제가요? 네. 나갈 생각이 있냐고 예.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애써서 물어보시는 건가? 애써서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전혀 계획 없고 다만 저희 지역구에 이런 생각은 있었어요. 저 정춘숙 씨가 지역구 국회의원인데 아니 진짜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그럼 내가 국민의힘을 찍을 수는 없고 그럼 정춘숙이를 찍어야 되느냐? 나는 그럴 마음이 1도 없거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다. 나의 투표는 신성하기 때문에 내가 무소속 후보로 나가서 정춘숙을 떨어뜨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거기 다크호스가 내려갔던데. 부승찬. 영인수지. 네. 영어로 부우 부스터. 대변인. 부스터. 부스터가 있구나. 승찬이 형이 이제 내려가기로 했어요. 형이에요? 너한테 형이지. 그런 셈이겠죠. 예. 저도 많이 만류했어요, 사실은. 용인으로 간다 그러길래 제주도에서 엄청나게 여러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고생 다 했는데 또 시작하냐. 근데 본인은 마음이 이미 결정됐더라고. 김한규 의원 지역구 나갔다가 경선도 해볼 기회도 없이 그냥 경선은 그렇죠. 그러니까 참 저로서 마음이 아프죠. 사실. 근데 매우 즐겁게 지금 생활하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로, 매우 맞아요. 밝아졌어요. 얼굴이 밝아지고 그쪽 결정하면서 그래서 본인이 즐거운 일을 하시면 좋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바로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이 친윤, 이철규 경찰 출신 아닙니까? 네, 경찰 출신. 인재영입위원장이 됐어요, 국민의힘. 아니 근데 보궐선거 패배 책임진다고 하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이 사람 사무총장인가 그랬죠? 네. 왜 이렇게 다시 재등판이 됐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카드 돌려막기도 아니고요. 부채 떠넘기기도 아니고 이른바 이제 아내의 유혹. 점 하나 찍고 다시 돌아오는 거. 그거 아니냐. 허은아가 그런 말 했어요. 네, 허은아가. 그런 얘기를 일단 돕니다. 그러니까 책임에 대한 이런 명백한 의식이 전혀 없는 것이고요. 정치의 기본은 책임과 반성인데 잘못했으면 그러니까 반성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책임지 자세는 전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인재 영입위원장을 오셨어요. 사무총장에서. 그러니까 인재가 제발 재난재가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아니 사실은 우리 철규 형님이 말이죠. 지난번에 기억하시죠? 당대표 선거 앞두고 나경원 만나가지고 주저앉히고 기억나네요. 아니 그런 양반이 인재영입위원장이라니 인재 배제위원장을 해야지.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분이 갖고 있는 인재는 이런 것이죠.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런 정부 여당 혹은 대통령실에 반기를 들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습득된 사람들을 쫙 해놓는 게 인재가 아닐까. 그냥 가서 나오지 말라 이렇게 막무가내로 압박하는 게 아니라 이거 만약에 당신 이 용산 뜻하고 다르게 가면은 이게 말이야 저쪽에서 참고 있는데 뭔가를 터뜨릴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사실은 좀 압박할 수도 있지 않았겠나. 그 사람이 아, 경찰 그러네. 출신이니까. 맞아요. 아니 경찰 출신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뭐 설득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어? 저하고 같이 국방일 했어요. 이철규가? 예, 아. 초선 때. 저하고 어. 같이 막 국방이 이제 초선 의원으로 같이 했죠. 근데 뭐 똥인지 된장인지 잘 모르더라고. 아무것도 그래서 몰라. 내가 많이 가르쳐 줬어. 뭐 전투기를 좀 헷갈려 하길래 네, 본 회의장 앞에서 그거 제가 설명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이제 국방위원들을 다 과외 공부를 시켰잖아. 내가. 여야를 불문하고. 심지어 여당 쪽 누구를? 아니 예를 들면은 이정현 의원 같은 경우 키도 작은데 저기 납작 엎드려 인사하면은 바닥에 붙어 있는 것 같거든. 네. 그런데 나한테 와서 물어도 많이 보고 또 나한테 본인의 질문 시간을 김종대 의원한테 양보해드리겠다. 아까 하던 강의 마저 해라. 그래서 난 여야에서 대접을 많이 받았는데 의원들이 와가지고 애로사항을 얘기하거든 나한테. 김 의원 나 애로사항이 있어. 보좌관한테도 못 물어보겠어. 편하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네. 미사일하고 대포가 어떻게 다른 거야? 그러면 내가 엔진이 있으면 미사일이고 그냥 연소만 되면 대포인데 이러면서 해주면 좋아해. 그래서 내가 여야의 대접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때도 저 김 의원이라고 안 그러고 휴게실 가면 다 김 교수라 그랬어. 아까 하던 강의 마저 해봐. 그래서 내가 나는 질문 시간을 항상 맨 마지막으로 해달라 그래요. 대부분 의원 앞자리에 하려 그러잖아요. 근데 난 싫다. 여야 다 들어보고 맨 마지막에 나와서 이 문제를 내가 정리를 해드리겠다. 그래서 강의형 국감이라고 어느 날 신문에 나와가지고. 역시. 그래서 여야를 이렇게 정리를 다 해줘 내가. 그리고 내가 얘기할 땐 소리를 안 질러요. 똑같은 내가 하는 얘기를 민주당이 하면은 막 이자 국민의힘 쪽에서 고성이 나오고 난리인데 김진표 의원이 하루는 저녁을 먹자 그러면서 마포에서 고기를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특별히 뭐 대접을 하고 싶었다 그러고 어쩌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국방위에서 독특한 위치래. 당신이 얘기하면 소리를 안 지른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정리 다 해드리잖아. 내가. 위원장이 정리 안 하고 제가 주로 해주는데, 근데 이제 사고 치면 다 국방위로 오잖아. 왜 탈당하거나 왜 아니 왜? 인기가 없군요, 국방이 거기가. 중요한 곳인데. 아니 강제 배정되지 오려고 누가 하겠어요. 어렵기도 하거니와. 그래서 나는 맨날 옆에 바뀌었는데 서청원 오지, 이정현 오지, 서영교 다 탈당하면 내 옆으로 와요. 그 국방에 가지고 뭘 알아?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이렇게 강의를 해줘. 요거 질문해, 요거 빼, 요거 질문해, 요거 빼 이래가지고. 다 매겨 살렸어 내가. 아이고. 아니 근데 국방위가 그 험지가 아니라요. 굉장히 요직이고 그곳에만 가면은 대통령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근데 국방위셨어요. 박근혜 대통령. 네, 네, 박근혜 뭐 대통령. 그거 그다음에 있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 국방위입니다. 일전에 이회창. 아니 그런데 그건 뭐냐 하면은 그 급들이나 하는 거고 나머지 초재선들은 다 강제 배정이에요. 강제. 지금 가고 싶지 않은데. 진보당, 정의당 다 국방이 들어왔잖아. 그게 제일 힘없으니까 일로 다 밀리잖아. 아이고야. 대선 배출 창고가 국방이다. 대선 후보 그또 혹은 저기 외교통일위원회도 많이 가지. 그 저기 네, 당의 그렇죠. 중진이나 뭐 맞아요. 이렇게 외통 많이 가요. 대표급 대선 주자급들이. 그리고 거길 가야 이제 좀 이렇게 국가적인 거 외교 안보는 가르쳐 줄 데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 가서 배우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철규가 돌아왔는데, 이철규 돌아왔죠. 자, 어떻습니까? 이제 이철규가 돌아왔다는 거는 이제 뭐 친윤의 핵심이 또 다시 돌아왔다는 건데, 결국 뭐 인요한 이런 사람 앞세워가지고 혁신의 어떤 무드를 만들지만, 실상은 다시 이제 그 윤석열이가 이제 그립을 하겠다. 이런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아니, 총선 때, 지난주에 이런 썰이 돌았습니다. 네. 어떻게든 저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이미 등 돌린 이준석이를 공천심사위원장을 딱 시킨다. 이준석을요? 뭐 그런 썰이 돌았어. 그만큼. 근데 나는 절대 안 할 것 같은데. 차라리 저기 백성 미만이 되더라도 그 총선에 그 공천을 그 이준석이한테 턴키로 넘긴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믿을 사람을 믿어야 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변하겠습니까? 일관되잖아요. 뭐 핵심적으로 이철규란 사람을 인재 영입위원장에 앉혔다는 건 내 뜻대로 사람을 심을 거야. 사람을 심어서 내 뜻에 맞는 선거를 할 거야. 라고 하는 공식적으로 선언한 거죠. 이철규 의원이 과거에
당에 나갔다가 무소속으로 해서 다시 돌아온 분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아마 제가 그런 걸로 알고 무소속으로 초선 때 당선이 있는데 돼가지고 예. 강원도에서 그 당시 새누리당인가 자유한국당을 예. 꺾고 예, 꺾고. 입성을 한 거예요. 그 예. 다음에 입당을 한 거예요. 예. 하여튼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아마 당에서 어떻게 충성을 하는 게 맞는 건지 권력을 어떻게 지키는 건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윤 대통령의 내심을 정확히 알아서 그 방식대로 철저하게 이 경찰 출신들이 그거 잘합니다. 철저하게 관철시킬 거예요. 전 그렇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작살 내는 거죠. 아내를 작살 내고 대통령이 요구하는 사람을 안으로 집어넣는 중심적인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전 제가 볼 때 이제 드디어 내전이 시작됐다. 아니 그럼 인요한이를 악세운 건 뭐예요? 분장이죠, 분장. 그냥 쇼. 예, 분장이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착각하는 게요. 지금 인요한 위원장님이 예를 들면 5.18 그 묘지도 갔고, 그 다음에 세월호가 아니라 12구 이태원 참사에 그 추모식도 갔는데요. 본인은 당대표급이 아니에요. 혁신위원장은 그냥 당직의 일부인 것이고, 물론 혁신의 안을 내야 되는 막중한 임무 있는 건 맞습니다만, 예를 들어 비대위원장이면 당대표급이잖아요. 근데 혁신위원장은 그 그레이드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역할을 하는 분이 당대표처럼 행동을 한다. 근데 심지어 김기현 대표는 있어. 당대표가 있는데 당대표처럼 하는 거. 이건 진짜 이게 뭐 앞뒤가 안 맞고 이게 누구를 위한 건지도 모르겠고 결국은 불편한 거 있을 때는 김기현 대표 뒤로 빠지고 이분 앞세워서 아 이분 혁신위원장 했다 해서 그거를 퉁치는 거 말고는 저는 해석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무슨 권한이 무슨 뭐가 있어? 전권 준다는데 전권 자체가 없어요. 아, 김기현이한테 무슨 권한이 있다고? 아니, 이게 김기현이가 전권이 투트랙이에요. 어딨어? 투트랙인데 말씀하신 이철규는 윤석열 사람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인요한은 철저하게 지금 당 내부를 작살내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발언 자체가 그렇잖아요. 맨 처음에 얘기한 게 낙동강 하류 얘기했다가 농담이야. 그랬다가 3.1인가? 3.1인가? 아, 험지로 나가야 되는데 누가? 김기현, 주호영 얘기했다가 아, 내가 이름은 얘기한 적이 없어. 그랬다가 또 며칠 후에 3선 이상은 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얘기는 딱 정해진 거잖아요. 영남 지역에 있는 3선 이상급 물갈이. 국회의원들은 니들 이제 정리될 거야. 정리되는데 내가 좋게 말할 때 알아서 정리해라고 인요하는 정리하는 조고 나 이철규는 집어넣는 조고 두 조의 조합을 누가 만들었느냐? 김한길이 기획해서 대통령한테 내용 설명하고 대통령이 오케이 해서 그 교감하에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완전히 제가 볼때 짜여진 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김한길이가 이제 아이디어를 이제 서로 공유하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실무자로 인요한을 그 간판을 인요한을 그리고 또 이철규를 이렇게 내세우려고 한다. 예. 그러니까 큰 돌은 뒤에서 바위는 윤핵관이 밀어서 굴려올 때 앞에서 굴리기 좋게 잔돌 치워주는 조가 필요하죠. 그 바위가 잘 굴러야 되니까. 그게 혁신입니다. 근데 내가 인요한 위원장은 잘 알아요, 개인적으로. 술 친구니까. 아, 그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사람이 말딱된 거는 나는 윤 대통령하고 술 버릇이 비슷해서라고. 그 얘기 많이 들리더라고요. 매우 안 좋다. 네. 말술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술 많이 마시면 어떡해? 나 요즘 몸이 안 좋아 다른 주님을 한동안 금주는 했어요. 의사고. 주님을 또 다른 주님. 겸해서 믿는구나. 아. 우리가 연희동에 짱깨집이 하나 있어요. 예. 그 대만 요리사가 기가 막혀요. 거기다가 이제 저 빼가를 잔뜩 쟁여놨다고. 근데 이제 와 보면은 없어졌거든. 저 사장한테 물으면 임 교수가 와서 혼자 다 처먹고 갔다는겨. 아 이거 참 축하시죠. 주로. 그러다가 또 다음번에 어찌어찌 구해가지고 먹거든. 아 그러면 또 자정이 다 돼가는데 2차 가자고 또 얼마나 또 옆에 맥주집에 내 끌려간다고. 그럼 대화를 하면은 95%는 본인이 하고 나는 5% 하는 것도 투쟁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 5%도. 아니 좀 조용히 해봐. 나도 좀 얘기하자. 이래서. 그거는 뭐 이렇게 치고 들어가야 5%는 확보가 돼. 윤석열이네요, 윤석열. 그러니까 59분 내가 얘기하고. 보니까 약간 부족한 거죠. 이게 한 스타일로 3분? 보면은 그 윤 대통령하고 잘 맞고. 그런데 그건 뭐 본인 취향이니까 내가 뭐 호불호를 평가할 이유는 없는데 그 문재인 정부에서 좀 당했어요. 이분이요? 무슨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연대 의대하고 미국 대사관하고
의료 협약이 맺어진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미국 대사관이나 미국인들 급히 응급 치료가 필요하고 대사관에서 그렇게 했을 때 병원 하나를 협력업체로 지정해 놓는다고. 그랬는데 세브란스 의대가 된 건데 그 이뉴한 교수가 노력해서 따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그게 공개 입찰이 된 건데 이게 좀 불공정 시비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투서가 이제 나오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지. 그때가 한참 적폐 수사할 때거든요. 그래가지고 조사를 받았다고. 그런 다음에 문정부에 대한 원한을 쌓게 아이고,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그게 흐지부지 아니 수사는 윤석열이가 했는데 왜 원하는 항상 항상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이 다 뒤집어 쓰고. 항상 그래요. 근데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보 쪽 정사를 그래도 좀 아는 사람이고 북한의 의료 지원 협력을 했기 때문에 서슬퍼러든 박근혜 때도 박근혜 만나가지고 북한의 의료기기 지원하는 거 그걸 관철시켰거든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저는 어떤 면에서는 열정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5.18 문제, 북한 문제 이런 부분에서는 진보하고 통하는 면이 있어요. 그건 김한길도 마찬가지고. 예,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수구 북풍으로 갈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확실히 그러니까 이제 인요한이 들어서니까 윤석열이가 과거에는 모든 게 이념이 최우선이라고 그러더니 슬쩍 또 입장을 바꿨었대. 강서구청장 선거하고 또 맞물렸지만은.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이념에 안 맞는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분이 이제 혁신을 하려고 하다가 무수히 이제 좌절감을 느낄 건데, 이런 부분들을 진보가 관찰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은 진보의 자산으로 이용할 수도 있어요. 역발상이 필요해요. 아마 지금까지부터 뱉어놓는 말들은 잘 우리가 주워 담아 놔야 돼. 그중에 써먹을 우리 무기가 몇 개가 나온다고. 그런 걸 당직자들이 잘해야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이준석의 행보인데, 이준석이 인요한의 제안, 손을 내밀었는데 뿌리쳤단 말이죠. 이런 가운데 이준석, 홍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가 취소가 됐습니다. 혁신이 1호 안건 의결이라고 하는데, 이 당원권을 회복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과하 지옥에 휘몰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준석은 징계 취소에 고생 참 많다. 지지율이나 올려라. 이러면서 슬쩍 비아냥대고 말이죠. 네. 그러니까 혁신안이 출범했던 근본적인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이 이번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이른바 윤석열 정권과 정부 여당에 대한 가혹한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원하는 게 뭐냐, 국민들은 당신들 이대로 국정 운영하지 말아라. 바꿔라. 그리고 지금에 있는 집권 여당이라는 국민의힘도 자꾸 대통령실의 눈치만 보지 말고 좀 쓴소리를 해라. 왜 대통령이 저렇게 막 나가는데 너네 붙잡지도 않냐? 왜 제대로 쓴소리 안 하냐? 해라라는 얘기거든요. 사실상 본질은. 근데 그거 싸그리 무시하고 1호가 이른바 비윤계라고 알려져 있는 유명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 유명한 분들이잖아요. 이준석, 유승민, 홍준표 시장. 이 세 분을 어떻게 두세 번 만나서 녹이겠다. 자기가 만나보겠다. 아니, 국민이 원하는 거 아니라니까? 언제 국민이 그러라고 회초리 들었습니까? 그러면 회초리 들었어야지. 예전에 이준석 대표 경질됐을 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을 벗어나고 있는 거고, 이 당사자들 기분이 나쁜 거죠. 왜냐? 왜 나의 신변에 대한 이야기를 당신들이 마음대로 결정하고 통보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하고 너희들의 알아서 해.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냐. 이용하냐죠. 그러니까 마치 이게 메시아처럼 내가 너를 용서해 줄 테니 너는 받아들여라. 야, 혁신이다 하는 거니까 기분 안 좋죠. 그다음에 대사면이라서 대사면. 사면은 범죄를 저지르고 실제로 판정이 나서 예를 들어 김태우 같은 분 사면 받는 거예요. 김태우 후보. 그게 대사면이지. 이분들 당에서 그냥 당원권에서 윤리위에 해부된 거 이분이 범죄자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게 오만한 거죠, 이게. 이준석이나 홍준표나 별로 고마워하지 않는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어쩌라고, 이게 혁신이라고 그래서. 아니, 최고의 수혜자는 김재원 최고위원. 김재원도 이번에 출마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건 좋네요. 희한한 거죠. 정광훈하고 같이 희한하죠. 그러니까 진짜 제가 볼 때 가장 안 좋은 방식의 문제를 일으켜서 징계를 당했는데 그 징계를 예를 들어 풀어준다고 하니까 홍준표, 이준석은
안 받겠다고 얘기하는데 가장 이 김재원 최고위원만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아주 이게 기이한 현상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전 대신 국민의힘 좀 부럽긴 해요. 왜냐하면 이준석, 홍준표 이 두 사람이 얘기하는 건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이상민 의원 이런 양반이 말씀하시면 저 양반은 저런 얘기를 뭘 하자는 느낌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준석 당대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 왜 아프지 않은 사람한테 약을 먹이려고 그래. 그런 거잖아요. 아니 아픈 데는 대통령실인데 거기다 약을 안 먹이고 그렇죠. 왜 안 아픈 국민의힘에다 약을 먹이려고 그래. 이런 얘기는 정확히 국민이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홍준표 기억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치욕을 얘기하는데 홍준표 대구시장 무슨 생각이냐면 시간아 다 내 편이야. 내년 4월 지나면 다 나한테 올 건데 니들이 나한테 사면을 하건 뭘 하건 묶이고 앉아있네 이런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미래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정치적인 행보를 가지고 거기에 맞게 어떤 상대방을 이렇게 공격을 해서 그들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방식의 정치를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참 민주당에 비하면 그쪽이 좀 부럽긴 하다. 하지만 최대의 수혜자는 김재원이다. 김재원. 근데 태용호 의원은 또 조용하시네. 사실 원래 태용호도 이번에 아닌데 원래는 이분이 사실 징계 수위로는 제일 높을 것 같이 되거든요. 왜냐면 사실 대통령실에 이런 녹취가 까진 거 아니에요? 태용호 씨를 통해서. 근데 여기는 되게 조용해요. 근데 이것도 참 신기한 영역인 것이죠. 저분 조용히 있다 파주 가시려고 했나 보죠. 파주. 그런 얘기도 있어요. 강남 안 가고? 파주 간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홍준표나 이준석은 이 체제가 오래 못 간다. 아마 윤석열의 리더십까지 붕괴된 괴멸적 상황이 총선 전으로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뭐 대구시장인 뭐 홍준표 시장이 뭐 총선에 출마할 일도 없고 이준석 대표도 이 당에서 뭐 정치를 더 할 생각은 또 없어 보이고 어차피 망하는 당이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이준석의 반응을 보고 이준석 신당 나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사실은 뭐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민주당은 경계심을 놓치면 안 되죠. 맞아요. 그거는 항상 이 적을 존중해야 장수는 전쟁에서 이기거든요. 적을 깔보고 이기는 장수는 없습니다. 이게 손자병법이 있다고. 그러면 손자병법이 있죠. 그래서 선승무전. 손자병법의 그 자매지 손자병법이래요. 손자병법 있어요? 손자병. 아유 목사님. 그런데 그 선거는 전쟁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히 존중해야 이긴다. 상대방을 꿰뚫어보고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백신 맞고 하루 이틀은 힘들지 않나? 대법원? 그렇죠, 힘들죠. 그런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그게 백신이었거든 국민의힘하고 용산에는. 그렇지. 어떻게 보면 그 백신을 맞으면서 며칠은 힘든 거예요. 그게 지금 설설 기는 저 모습이 바로 백신 효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 물질이 몸속에 들어왔으면 나를 이롭게 해도 힘든 거거든 사실은. 요때 까불고 뭐 술 또 처먹고 그러다 2차 백신 안 맞고 이러면은 말짱 도루묵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 지금 대통령 그 실의 모습은 뭐냐면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참는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상대방을 야당을 허구한 날 접해다 보니 지 손도 아픈겨. 그러면은 조금 쉬어가야 돼. 그렇지. 지금이 그 타임이요. 변한 건 없어 본질은. 단지 때리는 내 손도 아프다 이 얘기요. 그러니까 윤회관은 윤회관대로 받아놓고 저 손에 좀 아까진기 바르고 이렇게 좀 해가지고 반창고 일회용 반창고 데일밴드도 좀 이렇게 바르고 그 데일밴드가 인용한 일회용 반창고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잘하는 술친구인데 반짝거라고 말씀하시면 아니 이제 본인이 그 얘기 할 날이 멀지 않아서 그럼 내가 또 술 먹으러 가야 돼. 아니 뭐 얼마나 친하시길래. 좀 제대로 잘하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은 1라운드 끝나고 코피도 나고 이러다 보면은 누가 와서 크림도 발라주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총선이 6개월이나 남았다고. 그러면 이게 진짜 문제는 민주당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정책 주도력을 지금 민주당이 유지할 수 있느냐. 민생 이슈로 뭔가 좀 야당의 목소리와 야당의 어떤 솔루션이 좀 전국에 있어가지고 그래도 국민들이 보고 있는가. 이런 면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 돼요. 그리고 저쪽은 뭔가 우리 때가 보기에는 답은 안 나왔지만은 좌충우돌하면서도 변화하려고 분명히 노력은 하는 거다. 저러다가 대선 때처럼 총선 때도 분명히 무슨 기획은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갈라치기가 들어간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것이 뭐 극단적으로는 신당 창당이 들어간다거나 그냥 죽을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지. 분명히 들어간다니까요. 맞아요. 아니면 북풍을 일으켜서 안보 지상주의로 그냥 야. 공굴이 쳐버리든가. 북풍 전문가이신 우리 저 김종대 의원님 보시기에 예. 가능한 북풍 시나리오 뭐 지금처럼 북한한테 야 총 좀 쏴달라 1997년처럼 할 것 같진 않고 아니 그런데 아마 스토리는 이렇게 될 겁니다. 북한이 정찰 위성 발사가 예정돼 있잖아요. 네. 그때 벌떼같이 일었으면서 그걸 명분으로 9.19 군사 합의를 무력화할 겁니다. 하긴. 이 시나리오는 벌써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북한과 하마스를 동일시하면서 악마화 작업은 한쪽에 이미지 작업은 계속하고 그리고 이제 연쇄적으로 9.19 합의가 무력화되면 사실은 4.27 판문점 합의도 무사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그 확성기와 대북전단 문제. 그렇죠. 그리고 최근 중국에서 그 탈북자 송환이 이루어졌거든요. 요게 2012년 총선 무렵에 다 벌어진 일이에요. 그때 왜 강정마을하고 탈북자 북송하고 저기 다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기든 총선을 진 게 그때 그 강정마을하고 왜 그 탈북자 송환이 컸어요. 근데 어제 국정원이 뭐라 그랬죠? 북한이 팔레스타인 돕겠다 그랬고, 그러면서 100만 톤의 포탄이 러시아에 갔다 그랬고, 그러면서 뭔가 긴장감을 올리는 예령은 내리고 있어요. 이런 걸 다 보고 있어야 되거든. 혹시 저 윤석열이가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도와야 한다, 또 우크라이나 도와야 한다는 게 진짜 뭐 그들을 돕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북한이 저쪽 편에 서니까 반대편에 서니까 북한과의 어떤 충돌을 그 사전에 어떤 조장하기 위해서 네. 그런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논란으로만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잘 먹혀들진 않아요. 문제는 NLL이나 지금 육군의 일선의 사단장들이 드론 날리고 싶어 환장을 했거든. 그 사단에 송골매 드론이 갖춰져 있는데 이걸 군사 합의서 때문에 못 날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자기 부대에서 아니 그런데 그게 자기 부대 정찰용이지만 최적경제기하면 북한의 육안으로도 관측될 수 있고 그리고 북한은 무인기 없습니까? 작년에 5대 넘어왔습니다. 이거 서울에 한 대는 용산까지 왔고 아니 같이 날려대기 시작하면 그거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이지 그게 뭐 오하는 사이에 그냥 그냥 후당탕탕 벌어지는 일인데 이 모든 결정적인 시점은 정권에서 노리는 건 북한 정찰위성 발사예요. 그런 뭘 날려보내거나 터트리거나 이런 게 이제 이 합의서 무력화를 국무회의에서 본격적으로 상정하는 시기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그 뒤에는 정해진 수순대로 가요. 뭐 그런 싸움들 이런 것들이 예상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여간 참 어제 그 윤석열이가 뭐 물론 탄핵 해볼 테면 해봐라 이런 얘기지만은 탄핵을 언급했다는 거. 탄핵이 현실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인정했다는 점, 이게 상당히 주목됩니다. 김 박사님. 그러니까 저도 예를 들면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 아니 예를 들면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탄핵을 얘기한 사례가 있었나요? 아니 뭐 국민의힘이 뭐라 그랬습니까?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그것도 민주당 당론도 아니에요. 몇몇 의원이 탄핵을 얘기했더니 난리를 쳤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으로 참 재밌는 게 서민을 두툼하게 지원하는 쪽으로 예산을 재배치하면 탄핵시킨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하려면 하라. 이런 식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냐면 본인이 한 얘기랑 앞뒤가 안 맞아요. 국민은 늘 옳다.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국민은 늘 옳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 60%가 국정 운영에 대해서 부정적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국민은 늘 오르니까 탄핵을 시켜도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논리적으로 따지면 국민은 항상 오른데 그러면 본인이 60%인 부정층을 줄이기 위해서 국정 운영 방향을 바꾸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는 내 방대로 갈 거니까 탄핵하려면 해봐. 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무슨 독불장군 이런 그러니까 아니 내용이에요. 내가 항상 가져야 될 마음이 나는 잘못할 수도 있다. 내가 자칫 잘못하면은 국민들한테
불신을 당하고 네. 결국 그래서 국회로부터 탄핵당할 수도 있다. 이런 마음가짐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더 열심히 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해볼 테면 해봐라. 그러면 내가 지금 잘못한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잘못할 일 없을 거라는 얘기고. 아, 근데 그다음 더 웃긴 얘기가요. 서민들이 정치과잉의 희생자라고 얘기해요. 아 정치 과잉. 과잉 희생자라는 거예요. 아. 아, 자기가 이념을 강조해 놓고 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민주당은 정치가 과잉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예를 들면 국민들이 희생한다는 얘기 논리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계속 이념을 얘기하다가 선거 한번 진 다음에 한 얘기가 아 민생이 중요하다라고 살짝 바꾼 거잖아요. 그럼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정부 정책 실패의 희생자가 서민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발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 김종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민주당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주역 괴를 봤어요. 하늘에 물어본 거죠. 내가 전쟁에 나가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그만큼 조심스럽게 백성을 사랑하고 군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늘에 계속 물어보고 상황을 다 판단해서 전쟁을 하는 건 맞습니다만 적병이 이 정도 수준이어서 그러니까 저 그래서 좀 약간은 좀 덜 좀 저런 얘기는 우리가 여기서 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만 저것이 무언가 다른 행동을 하기 위한 암시처럼 아 그래요? 들리는 오. 것이죠. 예, 탄핵이라든지 계엄이라든지 어떤 국가의 급변 사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머릿속에선 상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윤 대통령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공안 통치가 강화되고 국정원 또 저기 검찰 뭐 이런 데 기관들이 힘이 세집니까? 다 저런 심리에서 나오는 거라고. 저런 심리에서. 그리고 저기 부지불식간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안보지상주의로 국가로 가는 그 징후가 나타나면 필연적으로 시민의 자유가 제한되고 감시와 통제 국가로 가는 것은 수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결행할 수 있는 잠재된 의식. 언젠가 때가 오면 나는 할 거다. 뭔가 이런 그 자기 결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해내는 거고, 물론 그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정면을 충돌하는 걸 나는 불사할 수 있다는 걸 상대방한테 자꾸 암시를 줘서 나 건드리지 마라. 나 저 웬만하면은 내가 극단적인 결심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아. 뭐 이런 류에 그러니까 완전히 저게 네타냐후식 정치라고 저게. 네? 이스라엘 총리. 극우 근데 저는 그 정도까지 그렇게 고차원적으로 생각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끊임없이 본인이 잘못한 거, 그러니까 인지 능력이 있다면 그냥 내가 잘못한 것 국민이 알고 그것이 매우 법적으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모른 척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 예를 들면 탄핵 사유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양평 고속도로 이런 거는요. 보통은 정권 말기에나 나올 법한 가족 관련 비리입니다. 예를 들면요. 근데 이게 정권 초부터 시작이 됐고 계획이 됐다는 게 여러 가지 경로로 통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상병 문제 뭐 잘 아시겠지만 그렇고 천공계의 문제라든가 뭐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가 등등의 사안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알고 계신 거예요. 아, 내가 조금 잘못하면 탄핵.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탄핵. 탄핵 있다가 약간 무릎 반사처럼 머릿속에 있는 게 그래, 그러면 니네 탄핵한다며 할 때만 해봐라는 게 그냥 약간 방구석 여포처럼 툭 튀어나온 거고 머릿속에는 본인이 탄핵 당할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늘 상존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저는 그게 생각이 약간 듭니다. 아니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또 드냐면은 김종대 의원님하고 조금 좀 가까운데 그 윤석열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그 사람의 인생은 엄밀히 말하면은 공격 같지만 디펜스의 인생이었어요. 아버지한테 그 고무수로 얻어맞을 때 어떻게 피할 것인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또 고무수로.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나쁜 짓을 해놓은 건 뭐냐면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자기한테 임명장을 준 문재인 대통령 정부를 향해서 그 쿠데타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나 건들지 마라. 나 건들면 큰일 난다. 이런 거예요. 그 심리가 나는 오늘까지 이어졌다고 보는 건데 아니 그 사람이 왜 대통령이 됩니까?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피곤해. 할 일도 많고 챙겨야 될 일도 많고 또 듣기 싫은 말도 들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만약에 이대로 그만둬버리고 전 검찰총장이 되는 순간 이제 엄청난 보복이 들어오니까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생존과 안녕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되려고 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다음에 대선 주자도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친구를 만약에 택하지 않으면 망명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른바 저는 그래서 그게 바로 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간이 작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게 전 반증이라고 봐요. 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가진 게 없고 스스로가 본인이 이 대통령을 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스스로 아는 거예요. 아는데 들켰어요. 그러니까 들키기 싫은 거니까 야, 너 나 건들게 마, 건들게 마. 내가 가만 안 있어. 그러니까 이른바 뭐 그 인질범이 그러니까 인질을 잡고 있는 사람이 막 야 이렇게 할 거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이 많잖아 대부분이 쫄리니까. 그러니까 쫄리니까 하는 그 무언가 어떤 오바된 액션이 아닌가라고 저는 또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은 탄핵 해볼 테면 해봐라 이렇게 얘기한 건 뭐냐면은 나도 대비하고 있어 이놈들아. 한번 해봐. 한번 붙어보자. 이런 메시지가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볼때 이 부분을 좀 담대하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은 들지만 조심스럽다는 게 뭐냐면 역대 보수 정권 자체가 매우 위태로울 때마다 공안 정국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럼 그리고 2017년에는 계엄까지도 고려했던, 그러니까 군 그렇죠. 내에서 문건으로 남았지. 구체적으로 등장했던 거고, 그다음에 이 공권력 기관들이 그런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이번에 예산이 공권력 예산이 늘어난 게 2조 정도 된다고 그래요. 내년 예산에. 공수처 예산만 줄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모든 것들은 그냥 윤석열 개인을 떠나서 공권력을 행사해왔던 그런 조직과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상황들을 대처하는 시나리오들을 끊임없이 만들어서 자기의 개인적인 권력 확대랑 연결시킬 거다. 전 그런 측면에서는 이걸 그러니까 그렇다고 예를 들면 쫄 필요는 없습니다만 담대하게 싸워야겠습니다만 정확하게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예봉을 꺾어버리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그런 사고를 안 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김종대 의원님 말씀은 되게 좀 저희가 유의미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겁게 보자. 저는 그 제안이에요. 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은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그런 수사를 계속 이어가는 것도 야 까불지 마. 너 자기 대권 주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지 마. 넌 계속 이 정권 아래에서 보험자자 취급받아야 돼. 그래야 내가 국정 운영을 이니셔티브를 질 수 있으니까. 이런. 그래야 스스로 불안한 마음을 자기가 위로하는 거죠. 그렇지. 공허함을 스스로 채우는 거는 그런 어떤 과학적인 거. 그러니까 메조키스트 기질인데 그게. 그러니까 이게 그 세디스트죠, 세디스트. 그런 기질인데. 근데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논리적인 걸 떠나가지고 난 대통령의 정서 상태가 궁금해요. 그리고 술로서 부족한 걸 채워야 되고. 그게 자기를 위로한다고 하고 뭔가 잘 되는 느낌을 갖고 싶은 걸 굉장히 바래요. 그런 걸 어디서 누군가 얘기를 메시지 하나 한 줄이라도 넣어주면은 그런 것을 항상 민감하게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이 공허한 거를 채우지 못해서 항상 조급해하는 심리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저런 말도 사실 서민 예산 같은 거는 자기가 대통령이면 국민들한테 굉장히 다정하고 친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잘 얘기하면 점수 따는 주제예요. 그렇지. 근데 여기서 탄핵이 나온다? 이런 건 뭐냐면 서민 예산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예산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심리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저런 사람이 진짜 결심하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행이 될 수 있죠. 이러니까 우리가 지금 비록 대통령은 폭주를 하고 있지만 우리 이 공화국의 민주주의 기제는 작동하는가? 그리고 어떤 상권 분립은 여기서도 어떤 제도의 기반은 건재한가? 이런 것들 계속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에 대한 방화벽들을 점검하고 그렇지. 또 그러면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일종의 컨틴전시 플랜 같은 것도 자꾸 네.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되는 거고. 원래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 윤석열의 이런 야당 죽이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좀 대등하게 좀 맞서는 그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계속 핍박받는 이미지만 싸우려고 하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을 이제 사실 이거 금기어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여당 쪽에서 탄핵. 그러니까 저희는 우리가 집회 나가면 탄핵 얘기하고 타도 얘기를 하지만 난 탄핵 타도 얘기하고 타도. 예, 타도 얘기 나오고 이런저런 타도야, 얘기가 타도. 나오지만 이 정치권에 있는 이런 정치인이나 이런 정치권에서는 탄핵은 사실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문에
이게 또 한 번 할 수 있겠어라는 그런 우려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금기어인데 본인이 먼저 꺼냈어요. 그렇지 금기어 아니에요. 이제 금기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막 지를 수 있어요. 대통령이 탄핵 얘기하고 뭐라 하렘하십시오. 어머 대통령이 하렘하래. 그럼 말씀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근데 저는 이 대통령이, 그러니까 우리 김종대 우리 의원님이 너무 고차원적이시니까 그러니까 같은 급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거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니고 뭐 얘기하다 굉장히 뜬금없잖아요. 그게 예를 들면 뭐 여기 뭐 집회를 해가지고 뭐 문제가 많고 야당들이 집회 가가지고 뭐 얘기한다. 그게 아니라 예산안 얘기가 그 타격이 왜 튀어나옵니까 그게?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냥 끊임없이 갖고 있었던 게 무의식 중에 본인도 모르게 튀어나오는데 그러다가 얘기하니까 마치 야, 하래만 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시비 걸고 협박하는 깡패 수준 정도밖에는 저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하래만 하십시오라는 말을 어떻게 해요 국민께. 대통령의 언어 하나하나는 정말 국격이고 그 메시지 하나 다 국가 기록물입니다. 그리고 외국 다 보고 있고요. 이른바 실제 우리의 주적인 북한도 다 보고 있어요. 그럼 대통령의 수준과 그러면 국가의 수준까지 같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대통령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언어를 할 수 없는 일들을 계속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요. 우리 국무위원한테 국민과 싸우자고 얘기합니다. 국무위원들 전사가 되십시오. 그 누구랑 싸우자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저는 이런 게 그러니까 대통령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깊게 생각하면 안 돼.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거 말고는 저는 판단이 안 된다고 보고 처음에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뭐라고 얘기했나? 왜 대통령 나오셨어요? 그랬을 때 국민이 불러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제 국민이 내려오라 하고 있어요. 본인이 탄핵도 얘기합니다. 하래만 하래요. 그럼 우리 국민의 뜻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낙장불입이지. 제가 볼 부를 때만 나오는 거고. 민주당이 팀을 좀 꾸려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얘기만 나오면 천공이 한 얘기잖아요. 그죠? 천공이 한 얘기가 나중에 현실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찬가지인데요. 대통령이 이런 발언할 때면 좀 민주당 내부에서 극우 보수 유튜버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용어를 보게 되면 극우 유튜버들의 발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를 들면 야 민주당 이놈의 새끼들 말이야 서민 두툼하게 지원한다 그랬더니 예산 못 주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런 놈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탄핵한다고 그래요. 미친놈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민주당에서 그런 거 확인해서 그 얘기랑 비슷하면 이거 보고 한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야 말조심을 하지 제가 볼 때. 아니 어떻게 이거 국민들 앞에서 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국민들 모아놓고 네. 앉아서 국민들한테 너 앞으로 나한테 탄핵이란 얘기 하기만 해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국민의 입을 막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소스가 만약에 극우 유튜버들의 발언을 보고 얘기한 거라면 제가 볼 때 이거 거의 비정상적인 국가 운영인 거죠. 누가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뭐 저기 이번에 윤석열의 그 발언은 결국에는 무의식 속에서 어디서 주입받은 메시지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던 이야기를 입 밖으로 얘기하는 그 사람이 무슨 메시지 관리가 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한 말인데 그 말에는 자기가 쫓겨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상존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광고하겠습니다. 아유 세상에 오늘 여러분 뭐가 이 정말 예쁜 게 왔습니다. 너무 행복한 광고가 될 것 같습니다. 반시 시즌이 왔어요. 네, 청도 반시. 반시하면 역시 청도죠. 물 좋은 청도. 네, 5kg. 36과에서 한 40과 정도 들어가 있는데. 자, 우리 들어봐줘. 예, 자, 우리 예, 자. 탱탱해요. 예. 아주 뭐 어머 왜 이렇게 막. 모양이 너무 좋습니다. 예. 아유, 세상에. 자, 때깔만 좋아. 네. 때깔만. 전국 유일 씨 없는 감 청도 반시. 이 안에 씨가 없대요. 씨가 없습니까? 예. 자, 30여 년 이상 청도 반시를 재배한 농부님들이 농사부터 선별까지 꼼꼼하게 관리합니다. 자, 홍씨를 수령한 다음 이틀에서 한 일주일 정도 숙성하시면은 육질이 유연해지고요. 당도가 높은 홍시가 됩니다. 네, 그래요. 이 상태에서 한 일주일 지나면은 홍시가 된다는 거죠. 네. 진짜 씨가 없네요. 꼭 후숙해서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유, 너무 좋습니다. 진짜 씨가 없어요. 아이고 세상에. 근데 이게 홍시 아니에요? 반시 홍시가 차이가 뭘까요? 홍씨는 더 홍씨가- 물렁물렁하죠. 아 그래요? 얘도 그럼. 엄청 부드러워. 반만 홍시인 거죠. 아 반만 홍시. 맛있어요. 맛있어. 진짜 맛있다. 무슨 아이스크림 먹는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 그렇지, 이거 얼리면 또 예. 아이스크림이 되는 거고요. 저는 사실 라면을 푹 익혀서 먹지 않고 좀 이제 씹는 그 맞아. 식감 때문에. 반만. 그렇지. 적당히 좀 끓이고 그런 상태에서 먹는 걸 좋아하는데 딱 그
반시 상태를 제가 정말 좋아하네요. 저희 오징어도 반건조 오징어 맛있잖아요. 그것도요. 네. 그렇지. 피대기라고 표현하는 게 있어요. 예? 피대기라는 게 있는데 울릉도 가면 아, 제가 이제 독도 경비대였잖아요. 독도 계셨어요? 예, 울릉경찰 소속인데 거기 가면 이제 때가 되면 피대기라고 해서 오징어를 반쯤 말려가지고요. 그래서 먹어요. 죽이게 맛있어요. 독도에서. 근데 요게 비슷한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감으로 따지면 피대기 같은 예를 들면 중간 정도의. 아유, 다들 할 말을 잃었어 지금. 맞아요. 개탔어. 너무 맛있어. 너무 가지고. 맛있습니다. 이건 말입니다. 차가울 때 베란다에 내놓거나 아니면 냉장고에 있다가 차가운 맛으로 먹으면 더 맛있어요. 아 그러겠다 진짜. 근데 씨가 없으니까 진짜 좋네요, 진짜로. 그래서 이걸 먹으면은 아니 이런 저기 반시나 무슨 홍시는 얘기야? 말이요. 옛날 어른들 생각나요. 우리 옛날에 그 할머니, 증조 할머니 이런 거 참 좋아하셨는데 어르신들은 저 씹질 못하니까. 그렇지. 아니, 옛날에 어른들은 틀리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 시절만 해도 그런 거 몰랐거든요. 그다음에 사과를 숟가락으로 긁어가지고 그렇지. 맞아. 떠먹거나 아니면 이걸 드시는데 그래서 맞아, 나훈아의 홍시 노래 있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거기 첫머리가 뭐야?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홍시를 보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나는 그 정서가 여기 한국인의 정서가 깊이 배어 있는 거. 이거 애기들도요. 그럼. 어린 애기들도 이렇게 퍼서 먹이면 약간 이유식처럼 먹고 되게 좋아요. 식감도 네. 좋고 먹이지 말고 달달하기도 떠서 하고. 먹이세요. 아니 떠서. 네, 퍼서 먹이지 말고 떠서. 퍼가지고. 네. 제가 또 어린아이 둘을 키우니까 또 아이들이 생각이 나니까 지금 아유, 얼마나 좋아할까. 정말 네. 좋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반시 나왔는데 씨 없는 반시, 청도 반시 5kg 한 36개에서 40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900원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사야 됩니까, 이거를? 스픽스몰이요? 스픽스몰. 그저 네이버에서 스픽스몰 검색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은 반시 시즌 만나실 수 있어요. 이게 사실은 어디서나 다 파는 게 아니라 우리 저 전계원 대표님이 또 나름대로 TK 반시는 출신이다 또 보니까 그렇죠. TK의 최고의 그 농작물들을 또 이렇게 연결하시더라고. 또 값싸고 또 이렇게 농축산물. 싸게. 예, 여러분 정말 좋은 스픽스몰. 우리 저 전계환 그 대표가 그 대구 매일신문 기자를 하셨어.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다 TK 지역은 아주 바삭해 이 양반이. 예. 그래서 정말 좋은 상품들 여러분들께 선사할 예정입니다. 스픽스몰에서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네. 보니까. 먹어봤더니 자, 다음 광고는 이제 더 착한 보험인데 저희 스픽스에서 보험 점검 전문 업체 더 착한 보험을 소개합니다. 이름처럼 더 착하게 점검하고 설계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믿을 수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더 착한 보험을 통해서 보장을 유지하는 쪽으로 리모델링 해보시면 어떨까요? 자동차, 화재, 건강보험 등 모든 보험의 상담이 가능한 더 착한 보험. 네. 스픽스에서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전화번호가 1644-1236이고요. 1644-1236. 자, 일과 시간 이후에도 010-7612-3303으로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 카톡, 상담 예약은 24시간 가능하니까요. 네, 010-7612-3303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필요하면은 전국 어디든지 무료 방문 상담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자, 이번 기회에 내 보험, 가족 보험 한 번씩 점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더 착한 보험이 되겠습니다. 저기 이번에 김포 얘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김포까지 뭐 편입을 시킨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 임진강을 헤엄치고 북한에서 임진강 헤엄치고 나면은 바로 수도 서울입니까? 예, 그렇죠. 바로. 아니 사실 남북 대치 상황에서 제일 위험한 축선이 김포 축선이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여기가 6.25 대통령 때 6.25 대통령. 6.25 전쟁 전쟁 때 때. 서울을 점령한 축선 아닙니까? 백선엽이 개 박살나고. 아니 사퇴해가지고. 저쪽 미아리 쪽이 아니었어요? 아니 저기 일사단. 지금 저 고향 그 김포 예. 이쪽으로 쭉 밀고 내 여기가 깨지면서 서울이 그냥 와르르 하고 백선엽의 미아리도 부대였군요. 그 양민도 제일 많이 학살돼 참 아이고, 취약한 지역이죠. 그러니까 네. 서울이 최전방 지역이 되는 거죠. 그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군사적으로. 아니 수도 서울을 저게 접경 지역이요? 앞에다가 사실 지금도 수도 서울이 그 위험해가지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수도 이전을 검토한 게 아, 남북 대치 그 이유였어요? 원래 박정희 때 처음 검토했잖아요. 국토균형 발전이 아니라. 예, 그때 안보상 이유 때문이었죠. 그래 박정희 대통령이 휴전선에서 평양은 180km인데 서울은 40km밖에 안 된다. 그럼 객관적으로 구조적으로 불리하지 않냐 이게 남북 대결에서. 그래서 그때 수도 이전을 검토했던 대전 쪽으로. 거죠. 그래서 항상 분단 현실이라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이번 건하고 직접 관련된 얘기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평화를 이루면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이 김포를 콕 집어서 이렇게 얘기할 때는 좀 저는 뭐 하여간 이게 이제 저기 이제 빙글빙글 돌겠구나. 무슨 얘기냐? 김포 찍었다가 성남 찍었다가 남양주 찍었다가 이렇게 이제 찍기 놀이를 할 거다. 그래서 서울 새로 만든다 그러면서 찍기 놀이를 한다. 총선 때까지. 여러분, 우리 수도권 시민들, 우리 저 국민의힘 많이 표를 주시는 쪽에다가 저희가 서울을 편입시켜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네. 그렇지. 이건 완전히 찍기 놀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는 모든 전국이 서울이 되고 나중에 딱 이제 강남 이른바 강남 벨트라는 요것만 딱 그 강남 특별시 이렇게 딱 되는 거죠. 아니 저번에 그 저기 2014년에 동작구 보궐선거의 구호가 뭐였습니까? 강남 4구. 그렇죠. 네. 그걸로 불리하던 나경원이 당선됐죠. 노회찬이 떨어지고. 그 해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보수에서는 동작구 선거를 다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경원을 공천하니까 그 뭐 보수의 원로들 이동복 그 전화는 안기부 차장 같은 사람들 배쁘게 다 그랬어요. 이거 지는 선거에 왜 저기 뭐냐 좋은 후보를 내보내냐. 이건 세월호도 있고 그때 박근혜 최악이고 뭐가 많이 터졌어요. 정윤회 문건도 터지고 서울시 간첩 조작도 터지고 사건이란 사건은 다 터지고 최동욱 검찰총장도 터지고 2014년은 박근혜한테 정권이 균열이 간 아주 기념비적인 해였다고. 그런데 저기 뭐냐 이걸 갖다가 보궐선거를 동작구에서 하는데 그래 뭐 나경원식이나 내보내라 이랬던 선거를 나경원이 이겨요. 그런데 그때 빅히트작이 바로 강남 4구예요. 그래가지고 청담동, 뭐 저기 또 서초동 거기에서 이르는 사당동까지 이게 하나의 벨트라는 게 얼마나 욕망을 자극합니까? 그걸로 저 국회의원이 됐는데. 근데 왜 하필 딱 집어서 저는 뭐 김포에 사실 저희 이렇게 가족들도 많이 살아요 실제로. 근데 왜 딱 집어서 김포냐라는 그게 저는 참 의구심이 약간 있어요. 왜냐면 또 접견 지역이기도 하고 이렇게 모양을 보면은 이렇게 무슨 이렇게 서울과 김포를 연결해 보면요. 그러니까 공룡 있잖아요. 목 긴 공룡. 중간이 잘록해. 네, 이렇게 해서 목 긴 거에서 꼬리까지 딱 있는 그 무슨 공룡 뭐 무슨 트라키드 뭐 그런 공룡 모양이에요. 제가 지금 공룡 이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모양의 그런 수도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과연 이런 위성 도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서울 근교에 있는 거? 광명 같은 경우는요. 심지어 앞에 번호가 서울랑 똑같아요. 02를 씁니다. 02야, 02. 예, 02. 그럼 광명은 왜 안 됩니까? 광명도 0이야. 왜 광명이 0이잖아요. 그럼 광명은 왜 안 되냐고요. 그럼 안양은, 과천은, 남양주는 그리고 성남은. 우리 장모님 딱 맞는 양평은 또 왜 안 됩니까? 다 할 수 있어. 다 서울 만들어서 다 서울에 이렇게 거대한 서울 도시 만들면 되는 거지. 왜 딱 꼭 집어서 김포냐. 양평 다음은 홍천이고 홍천이고. 홍천 다음은 그럼 강릉이에요. 강원도 쭉쭉쭉 가요 그냥. 강릉. 아예 강릉까지 북한 서울시에. 직접까지 서울로 만들 겁니까 도대체? 그러면? 그 제가 말씀드리게 맨날 그럼 아예 도시국가 싱가포르처럼 도시국가 해라. 서울이라는 도시국가 리퍼블릭 오브 서울로 해라. 그거 말고는 해답이 없지 않겠어요? 그럼 다른 도시는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부동산 욕구 그 상승에 대한 욕구를 자극한 매우 천박한 저는 어젠다라고 봅니다. 아니 문제는 그 천박함이 정권을 바꿨습니다. 그 서울의 강남화 현상은 실제 있었던 객관적인 현상이고 광주 봉선동에서 광주의 그 저 강남이라고 할 수 있는 봉선동에서 대선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네. 맞아요. 아니 저기 이재명이 졌다고요. 광주 한복판에서 봉선동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때 그게 그 양도세, 저 종합소득세 그 건이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문제는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은 요즘 민주주의 국가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7위권, 8위권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럼 1위하고 2위가 뭐냐? 소득과 일자리이고 자산 가치예요. 그러니까 독재를 해도 독재는 안 된다 이런
그 견해를 갖는 그 국민들은 7번째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국가의 제일 중요한 의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민주주의가 7 내지 8위가 보통 나와요. 1, 2등 할 줄 아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민주주의 유지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자꾸 적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미국이 제일 심해요.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사람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의 자산에 대한 집착이 점점 더 강화되는 이유 중에는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자산이 평가받기를 원하고 그 속에서 위로를 받는 경향들이 짙어지다 보니 부동산 때문에 정권도 바뀝니다. 요즘 그런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이걸로 재미를 본 국민의힘이 옛버릇 못 버리고 계속 거기에서 놀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예. 계속 놀고 싶은 거고 서울을 그렇게 해서 먹은 거라고. 지난 대선 지방선거에서. 5%포인트 이상으로. 예. 예.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서울에서 보수 정당이 이긴 게 이게 얼마 만입니까? 난 기억도 안 나 이제. 그 저기 오세훈 이후로 처음이죠. 예. 예. 특히 대선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은 국민을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또 남녀 이렇게 해서 계속 갈라치기 프로그램이야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면 사람 욕심이란 건 원래 끝이 없기 때문에 사자하가 말한테 제안했어요. 네가 띠을 잘 띠고 짐을 잘 옮기니까 내가 제안을 하겠다. 내가 사냥감을 사냥하면은 네가 싣고 오는 걸로 해서 나중에 돌아와서 반반씩 나누자 이랬어. 그래가지고 사냥감을 말에다 실어놓고 사자가 왔는데 말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세 등분을 해서 첫째는 내가 사냥을 했으니까 내 거야. 내가 먹을게. 그리고 두 번째 덩어리는 이걸 너한테 주면은 네가 도망갈 가능성이 있어. 먹고 튈 가능성. 그래서 이건 내가 보관해 놓게. 그 다음에 세 번째 것은 이거는 어차피 3등분을 하다 보니까 한 사람만 가져야 되니까 내가 가질게. 나누는 데서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이 욕망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떤 부동산에 있어가지고 하나의 추세가 형성이 되고 이러면은 정말 이거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 자산 경쟁이 자기 인간의 품격을 결정한다고 믿는 이런 사회적 프레임을 일단 만들어 놓고 끊임없이 재생산하고 우려먹고 확산시키고 이러는 기재들은 얼마든지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세금 문제도 있고 김포 문제도 있고 다음에 찍기 놀이로 들어가고 하면은 그냥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수 정치가 이렇게 욕망을 부추기면서 변화무쌍하게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그래서 탄핵으로 또 그 IMF로 무너진 정권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민주당은 관념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관념의 정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거는 참 너무 황당하다. 이거는 뭐 진짜 아주 젖잘싸라는 말을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말씀하신 게 말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말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말은 고기를 못 먹어요. 그러니까 못 먹는 거 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얘기하는 게 김포가 편입되고 쭉 되면 예를 들면 자산 가치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은 절대 고기를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못 먹는 고기 가지고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잠깐이야 기분은 좋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마약이 그런 거잖아요. 쾌감이 확인데 몸을 완전히 망가지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거기에 대체할 만큼 그러니까 풍성한 풀을 좀 만들어서 말이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할 필요를 민주당이 못하는 건 큰 문제입니다만 저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실제로 먹을 게 없다. 그게 먹을 게 진짜 있을까? 좀 그렇다면 이제 좀 거기에 대체제로서 민주당이 소위 진짜 요번에 오늘인가요? 이재명 당대표가 민생 문제 관련해서 3% 성장률 이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예를 들면 눈에 잡히는 어떤 경제적인 내용들, 민생 문제에 대해서 좀 제안을 해서 좀 그 말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환상을 좀 버리게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돼가지고 금방 지나가네요. 벌써 1시간 5분 됐어요. 예, 예. 진짜요? 너무 오늘 많은 지혜를 얻어가지고 좀 배가 다 부를 지경입니다. 저희가 또 홍시먹어가지고 또. 게다가 반시. 여러분, 반시. 반시 많이 또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왁자지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우리 스픽스 구독해 주셔야지. 이제 빨리 100만으로 향해 가야 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